많은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주시면 감독님과 배우님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짜 뭐 이런 거군요. 제가 매번 SNS를 통해서만 보던 이 어떤 인기, 이런 팬심 이런 것들이 진짜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저렇게 귀엽게 또 팬분들에게 받은 목도를 하고 오신 우리 지금 아마 판묘가 한 945만 뭐 이 정도 넘었을 것 같아요. 오늘 정도면요. 엄청난 속도와 또 기세로 가고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이 또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테니 최민식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거 참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최민식이 아들로 보입니다. 엄마. 아주 이렇게 무슨 축제 같아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전에 영화 개봉해서 또 무대 인사도 많이 해보고 뭐 그랬는데 명량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전 그때도 굉장히 많은 관객분들이 영화를 사랑해 주시고 그랬지만 지금은 뭔가 같이 즐기는 느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더불어 그냥 이렇게 대면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참 요즘처럼 이렇게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보람을 느낀 때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매번 관객들과 무대 인사도 그렇고 GV를 이 영화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영화를 찍어서 많이 하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또 유독 이렇게 또 관객들을 이렇게 만나고 싶더라고요. 사랑도 많이 받고 해서 참 영화를 앞으로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런 다짐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영화를 찍으면서 또 이렇게 정말 좋은 선배님을 만나서 또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선배님을 안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영화 전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선배님이랑 쭉 계속 이제 세월을 보내면서 정말 많이 인간적으로도 좀 많이 배우고 저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아주 좀 뜻깊은 영화이고 그래서 그리고 뭐 흥행도 너무 많이 이렇게 예상 외로 정말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아서 참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민식 배우님 말씀대로 되게 축제 같은 시간인 것 같고 약간 마을 잔치 같은 느낌이 오늘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실 기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 질문을 조금 더 줄이고 여러분들하고 질문을 더 많이 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주시는 분에게는 이미 또 배우님과 감독님이 사인하신 포스터가 선물로 주어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바로 질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민식 배우님, 감독님. 네. 그러면 더 행복하시지 않을까요, 감독님? 이거 마스크 쓰시면 저요? 네. 일단 영화 굉장히 재밌게 지금 봤고 제가 GV를 그동안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 한 번도 찍어주지 못하셔가지고 제 처음 질문을 하는데 너무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목이 메이시죠? 네,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지금 목이 메이네요. 제가 제일 궁금했었던 거는 이제 그 대살구 탈 때 돼지로 이제 저희 그 돼지띠 인부들을 놓고 돼지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오니가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공격을 하는 게 돼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기가 적장에 머리를 베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대살구
그 돼지들이 처음에 우리가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지 그 어떤 의미로 그렇게 돼지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건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감독님? 일단 그 돼지 대살구 살 때 하는 돼지와 사실은 그 뒤에 이제 오니가 이렇게 간을 빼먹는 그런 돼지랑은 크게 상관이 저는 없다고 생각했었고, 보통 보면 그 서양과 동양에 보면 제물로 바치는 아주 자주 바치는 그 동물들이 있어요. 서양은 염소를 많이 바쳐요. 트라고라는 그런 비극이라는 트레디지라는 말에서 어원이 심지어 있는 트라고라고 하는 염소를 제물로 많이 바치고, 동양에서는 저희 제사 지낼 때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도 그러는데 제일 미물이라 그래야 되나? 예, 제일 영적으로 가장 맨 밑에 있는 그 동물도 이 호랑이가 제일 꼭대기에 있고, 영적으로 영적인 그런 신성함으로 따지면 돼지가 가장 밑에, 뭐 종교마다 다르지만 문화적으로 저희 동양에서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해서 돼지를 보통 제물로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아마 대살구 때 그렇게 돼지로 하는 게 실제 굿에 보면 돼지를 많이 써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부들과 돼지를 연결해야 되니까 이왕이면 돼지띠 일꾼들로 해서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봉길 같은 경우는 닭띠니까 닭을 이제 제물로 대살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봉길이가 범띠였으면 이제 큰일 날 뻔했죠. 범띠는 옆에 계신 분이고. 그럼 이제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행히 닭띠여서 그렇게 한 거고, 그 오니가 이제 나와서 돼지 갈 빼먹었던 거는 그 근처에 제일 가까운 어떠한 그냥 되게 뭐라고 할까, 그냥 장소적인 편이야. 만약 소 축사가 있었으면 소를 했겠죠. 다행히 돼지 축사가 있어서 제가 제작비를 조금 더 아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감독님이 한 분, 네, 제가 또 다음 어디로 가요? 네. 지난 GV도 너무 재밌게 와서 여기도 오게 됐는데 질문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 마지막에 그 뭐 일이 다 끝나고 이제 결혼식 전에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이제 뮤직 배우님이랑 이도현 배우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화를 입는데, 그러니까 화림이랑 그 유해진 배우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화림이는 구슬하다가 이제 그 환영을 보면서 이제 놓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해진 배우 씨는 그 염을 하실 그 염인가? 여튼 그걸 하실 때 약간 함성 같은 거 살짝 듣잖아요. 그 망자의 함성 같은 거를 그런 식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조금 직접적인 화를 입는 거랑 약간 영적인 약간 그런 거에 화를 입는 그런 느낌으로 일부러 연출을 하신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따로 구분을 하신 건지 얘기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예, 그 뭐 영적인 뭐 화나 물리적인 화를 그렇게 구분을 하진 뭐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소시민적인 영웅들이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독특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직업에 사명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1년의 일을 겪으면서 저는 뭔가 이 우리나라의 이 휴유증을 이 영웅들이 떠맡았다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우리나라에 있던 그런 트라우마, 휴유증 이런 거를 자기네가 떠맡고 떠맡았다는 그런 개념이 이제 물리적일 수도 있고 심리적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일하는 그 일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인생이잖아요. 무속인도 그렇고 장의사도 그렇고 선배님 풍수사도 그렇고 직업이 일종의 인생인데 그 인생이 아주 크게 휴유증이 남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겨내고 살아간다는 모습으로 좀 캐릭터를 그리고 싶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은 이쪽으로 한번 갈게요. 지금 머리띠 흔들고 계신 분 가겠습니다.
저는 최민식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성덕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캐릭터인데 그 김성덕이라는 인물의 삶을 부여받으신 입장에서 뭔가 준비를 하신 게 있으신지 특별하게, 그리고 말미에 성덕이의 몸매에 대한 언급이 종종 나오는데 유해진 그 고영준 캐릭터가 살을 빼라고 한다던가 딸의 배를 보면서 딸 배나 자기 배나 같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푸짐한 배는 연출 되게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연출을 이란이셨던 건지 설정이 이란이셨던 건지 네, 그거 시나리오 없는 대사입니다. 시나리오 없는 대사.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덕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얘기. 네. 뭐 특별히 준비한 건 없어요. 우리 장재현 감독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틈만 나면. 예, 근데 한 8할이 장난이고 예, 한 2할이 작품 얘기였었는데 할 때마다 좀 밀도가 좀 있었죠. 저는 굉장히 이 장르적으로 오컬트 장르가 처음이었고, 그리고 또 풍수사, 지관이라는 직업 자체를 또 제가 연기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런데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았어요. 뭐 생경하거나 뭔가 이렇게 부담이 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게 뭐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는 몰랐지만 하여튼 전 어렸을 때부터 좀 뭐라 그럴까 그런 비스코리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예. 집에서 굿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직관 같은 분도 예전에 한번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만나서 봤던 그런 기억도 있고, 하여튼 그런 우리나라 민속 신앙 그런 풍습에 아주 뭐라 그럴까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삶이. 예. 주변에서 늘상 봐왔던 분들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근데 참 막막했어요. 지관, 길지와 흉지를 나누고 그걸로 어떤 인간의 길흉화복을 결정짓고 사람들에게 그거를 이제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느낌은 과연 뭘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인터뷰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만, 뭔가 자연을, 그것도 땅을 뭔가 일반 등산객처럼 보지는 않았을 거다. 산에 올랐을 때. 근데 뭔가 이 사람은 다른, 왜냐면 평생을 그런 시선으로 땅을 관찰하고 자연을 관찰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시선, 느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김상덕의 레이더, 그러니까 곤충으로 치면 더듬이, 김상덕이 곤충이라는 말씀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느낌, 그러니까 땅에 대한 어떤 뭔가 이렇게 온몸으로 세포가 반응하는 그런 느낌들, 어떤 시선의 깊이, 그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그리고 배 같은 경우는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냥 아저씨,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뭐 유해진 배우, 김고은, 이도현 배우와 좀 더 대비 배우, 이렇게 뭔가 하여튼 그런 바란스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편했습니다. 굳이 작품을 위해서 몸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작품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방치해도 무관할 것 같다. 최민식 배우님 금방 또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지금까지 최민식 배우가 걸어왔던 길을 보면 천문 같은 영화에서는 또 하늘의 글을 읽는 사람이었고, 명량은 바다의 길을 읽는 사람이었고, 지관인 이번의 작품에서는 정말 땅의 기운을 읽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이미 좀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이 모든 역할들을 연기한 이 배우는 다 알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자연의 이치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최민식이 생각하는 이 모든 자연의 중심은 무엇이다? 자연의 중심에 과학자도 아닌데 한 번만 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뭐 사실 좀 보면 계속 하늘을 쳐다보는 역할을 연기를 하시기도 했고 물길을 계속 파악하는 역할도 하시기도 했고 또 이번에 땅의 기운들을 또 계속 읽어내는 역할을 이게 사실 경험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 모든 자연은 무엇으로 이해가 되더라 뭐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하는 조금은 어려운 질문인가요? 참 힘들더라. 힘들더라? 이 모든 자연과 함께 맞서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장영실은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두 번째 이 충무공께서는 물길을 이용해서 살벌한 전쟁을 하셨던 분이고 김상덕이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땅으로 돈을 벌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땅에 대한 어떤 가치를 그래도 지켰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영화가 있었네요. 그 중심에는 배우 최민식 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또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 이번에 그러면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넘어갈. 네. 저는 저기 빨간색 가디건 그 얼룩덜. 네, 우선 영화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 질문 초반에 그 화림이 이제 영덕 상상과 만나면서 연근의 가게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이제 그 송이 냄새가 서울까지 올라오는 데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위치는 지금 서울이 아닌 걸로 파악이 되는데 거기 장소를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로 연출을 하셨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사무실 장소를. 네네네. 그 연근의 사무실 장소. 의열장의사 제가 배경으로 좀 삼은 데는 그 의열장의사 외부 컷 때 보면 뒤에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뒤에 힐끗하게 보이는 되게 고층 아파트들이 이렇게 서 있고 뒤에 보이거든요. 근데 약간 그 아파트들이 곧 있으면 여기를 밀고 들어올 것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김상덕 그 풍수사의 김상덕과 이제 이 의열장사의 고영은 또한 저 이제 신식 아파트들이 여기를 밀고 올 것 같은 느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 공간도 그 인물과 좀 같은 그런 라스트 스탠딩으로 하죠. 저희 영화에서는 그런 느낌을 좀 만들고 싶었었고 실제는 동대문에서 찍었고 시나리오상에서는 경기도 외곽 어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방은 좀 너무 먼 것 같고 좀 너무 못 나가는 분들 같고 경기도 어딘가 약간 그렇게 좀 설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최민식 배우님이 한 분. 저기 제 사진들. 네네. 민식 님의 대학교 졸업 사진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너무 사랑합니다. 제 질문은 오니가 승탑에서 외운 법경이 이제 인터넷에서는 이제 대승불교 법화경 중 제 16열의 수령품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게 맞는지 혹시 맞다면 많고 많은 법경 중에 왜 이걸 선택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민식 배우님께서 오니의 불을 처음 목격하셨을 때 표정이랑 이제 두 번째 보셨을 때의 표정이 굉장히 인상 깊고 또 달랐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두려움에 홀렸다라는 느낌이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두려움을 이제 응시하시는 연기셨는데 이 연기를 하실 때 혹시 뭐 스스로 절제를 하시거나 이제 유의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감독님 먼저. 네. 생각할 시간 안 주시네요. 아니. 법화경이 맞아요. 예, 법화경이 일본어로 하는데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승탑이라고 이렇게 대사를 하잖아요. 시나리오 상에는 닭 우는 소리가 들리고 하늘이 파래진다. 그러자 오니가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더니 불로 변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만들 때 그 미술팀이 이제 그 보국사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막 앞에 부도 탑도 만들고 막 이랬는데 안 그래도 저 닭 우는 소리가 너무 개연성이 좀 뭐라고 할까 주인공 죽이러 왔는데 갑자기 그때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 그리고 하늘이 파래지는 게 눈으로 그렇다고 하늘을 파래지는 걸 이렇게 찍기는 좀 촌스럽고 그런데 그 리허설을 하는데 그 김고은 배우가 그쪽으로 이렇게 도망가더라고. 근데 그 승탑 부도탑이 되게 일종의 스님들의 부도를 모아놓는 신성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 오니가 굳이 말하면 승탑이네? 큰일 났다. 아이 젠장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온이스럽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승탑이다 라고 한 점점점 이렇게 좀 표현했었고 그때 그 승탑 때문에 주문을 외웠다기보다는 굳이 말하면 그 불로 변하는 게 굉장히 불교의 불교에서도 그 임진왜란 때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지지했던 그 불교의 한 파가 있거든요. 그런 거기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뭔가 공격적인 그런 법화경 자체 내용이 내가 부처가 된다. 내가 뭔가 신이 된다. 약간 그렇게 해서 법화경이 제일 그 이 장면에 얘가 불로 변할 때 제일 잘 어울리겠다 해서 일본 법화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최민식 배우님 아까 그 두 번의 법격을 보던 불 볼 때. 네 불을 볼 때. 처음엔 정말 무서운 거죠. 갑자기 불덩이가 돼서 내 눈앞에 나타나니까 그 이제 김상덕의 입장에서 그 공포, 그 불을 대하는 시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간에 되게 추웠었거든요. 그거 찍을 때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사실은 불덩이가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뭐 온이고 뭐고 간에 너무 따뜻하다. 야 이거 장재현 감독이 이거 CG로 안 한 걸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 그래서 그랬던 거고 두 번째 시선은 이제 그 온이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그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간 거죠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홀린 거죠 한마디로. 그런 부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내일 아마 방영될 것 같은 유퀴즈 예고편을 보니까 감독님께서 겁에 질린 최민식의 모습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파묘의 캐스팅의 이유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잠깐 예고편에 나오는데 그 많은 최민식의 모습 중에서 겁에 질린 최민식의 모습을 왜 보고 싶으셨고 보여주고 싶으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선배님 필모를 찾아보면 이 겁에 질린 얼굴이 없어요. 많고 정말 진짜 보면 300창의 구람이 밀려와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시고 사람을 썰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시고 그게 올드보이 때도 그게 마지막에도 겁에 질린 느낌은 아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겁에 질린 건 아니에요. 순수하게. 네, 근데 이 영화를 쓰면서 되게 많았던 질문이 겁에 질린 채 본다. 허허허 뭐 이런 대사들이 많았는데 선배님이 그 얼굴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순수하게 그걸 보여주고 싶었고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이 영화가 말이 안 되는 영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2020몇 년에 도깨비가 관에서 나와가지고 막 하는 이야기잖아요. 한국의 미라. 그렇죠. 이게 나와서 하는 게 이거를 나왔을 때 이거를 선배님이 해야지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 땅에 땅에 붙일 수 있다. 음.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에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 겁에 질린 표정을 연기하는 마음은 또 배우님은 어떠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속으로는 따뜻하고 좋았다니까요. 근데 뭐 참 저로서는 이번 작업이 전에도 한번 뭐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장재현 감독의 조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연기 잘하는 조감독? 연기를 할 때는 김상덕이라는 역할에 그래도 최대한 들어 어떻게 좀 다른 배우들의 앙상블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좀 뭔가 최선을 다해서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좀 작업이 궁금했어요. 그 장재현 감독의 이런 형이 상학적이고 관념적인 소재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주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시적인 어떤 영화적 재미를 갖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낼까 이게 궁금했어요. 물론 뭐 영화가 허구의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더더욱이나 이런 오컬트 장르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걸 어떻게 빌드업을 시켜나가는지. 그래서 뭐라 그럴까 저한테는 굉장히 배우로서 어떤 참여해서 제가 또 어떤 연기 생활에 어떤 하나의 커리어를 쌓고 또 김상덕이라는 인물을 제가 구현해냄으로 인해서 뭔가 얻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 나름대로 또 영화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전체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또 느껴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뭐 좀 배우는 느낌?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작품 전에도 두 분이 오랫동안 알고 계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첫 인연이 시작이 되셨던 건지 그리고 처음 보셨을 때 장재현 감독님에 대한 첫 인상과 실제로 또 최민식 배우님을 만났을 때 장재현 감독이 또 어떻게 또 느끼셨는지가 그때로 좀 돌이켜서 한 7, 8년 전이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장재현 감독을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딱 우크라이나가 생각났었어요. 네? 그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별명을 그때부터 젤렌스키 해가지고. 지금도 젤렌스키라 부릅니다. 그 저는 젤렌스키가 그래서 뭐 한참 전쟁 중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낫도깨비 같이 생기고 낫도깨비. 그 되게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이런 그쵸.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감독님 되게 어린이가 그대로 자란 것 같은 얼굴이시죠. 그리고 되게 그런 게 느껴졌어요. 뭐 있는 자리에서 내 참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낯간지럽지만 그 수수함 같은 게 보여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 촬영 중간에 이건 뭐 저도 참 느꼈었던 건데 이렇게 우리 김고은 씨 그 할머니 수호신 그 화림의 수호신이 나타나시잖아요. 그 진짜 그 고춘자 선생님이라고 저희 그 자문해 주셨던 만신 그 선생님 계신데 그분이 직접 출연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분장을 이렇게 다 하시고 촬영을 하셨는데 제 모니터 뒤에 있었거든요. 꼭꼭 우는 거예요. 무슨 미쳤나? 이 스트레스가 심하구나.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막 요즘 진짜 애처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울지 그랬더니 저것도 왜 울어 그랬더니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난다고. 그래서 참 그래서 야 천연기념물이다. 나이 40 넘어서 자기 할머니 생각난다고 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참 그 신나게 작업하고 있는데 그 애처럼 꼭꼭 우는 모습이 그렇게 싫지가 않았어요. 참 요즘 저렇게 그렇게 자기가 복받친다고 그래서 저렇게 그냥 탁 터뜨리면서 그 할머니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몰입 참 그런 인간이 요즘 별로 없잖아요. 다들 이렇게 젠체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그러는데 참 그런 면들이 참 뭐라 그럴까
참 신기했어요. 야, 요즘 이런 인간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점들이 참 느껴져서 좋았고. 그 사람과의 작업이 네. 굉장히 그리고 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후뚜루 맞뚜루 하는 것도 없고 아주 뭐 하나하나 흑색깔까지 하나하나 그 정말 아주 치밀하게 용의주도하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야 되거든요. 창작하는 사람들은 뭐 죽이거나 말이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근데 그게 단순한 아집으로 끝나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데 이게 굉장히 열려 있으면서도 그 빌드업을 시켜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믿음직스럽고 사실 그렇거든요. 배우가 현장에서 가장 기댈 수 있는 사람은 감독밖에 없어요. 감독이 하라는 대로 감독의 어떤 방향대로 그게 딱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손오공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 뭐라 그럴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좋은 사람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장표감님이 눈물의 아이콘으로 유명하시는데 근데 실제 그 이 영화 속에 나오는 할머니의 틀린 얘기도 감독님 본인의 이야기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할머니가 키웠는데 25살 때 대학 다닐 때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고향을 내려가서 제가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 딱 왔는데 그 밤에 잘 때 컵에 틀니를 빼놓잖아요. 화장실에 할머니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몰래 빼가지고 휴지로 말아가지고 제가 갖고 다닌 거죠. 제가 이렇게 놔뒀어요. 그 몇 년 지나서 할머니 이제 산소 기일에 모였는데 친척들 중에 한 분이 무속인이에요. 나 저를 진짜 몇 년 만에 보더니 첫 마디가 네 할머니 틀리 가지고 있냐고. 그래서 영화 처음에서 김상덕이 네. 이런 장 감독 진짜 네, 마이크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아이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제일 개구쟁이 같은 애를 캐스팅을 했고. 감독님 닮았던. 네, 맞아요. 네. 제일 개구쟁이 같은 애를 캐스팅했고, 그래서 할머니 틀니를 이렇게 태워서 공양시켜줬던 기억이 있어서 그 선배님이 또 그 장면을 되게 퉁명스럽게 좀 잘 살려주셔가지고 좀 재밌는 오프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을 제가 그러면 이번에 요 가운데 분, 네 지금 손 들고 계시죠? 네. 네. 미리 천만 축하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잘 이 도시계단 같은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민족전기를 끊으려고 그 말뚝을 끊는다고 호랑이 범을 끊는다고 했는데 혹시 그 뽑으면은 뭔가 민족전기가 다시 흐르는 건지 어떤 예를 들면 약간 개념적으로 했을 때 약간 일본에 대한 저희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면서 사라지는 걸 개념적으로 표현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옛날에 약간 풍수지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했으니까 이게 좀 그런 느낌인 건지 좀 잘 몰라가지고 혹시 뭐 뽑으면 통일 같은 게 되는 건지 조금 그런 게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좀 드렸습니다. 네, 시나리오 초고 때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초고 때는 심지어 이렇게 의열장이라해서 선배님이랑 혜진 선배랑 술 한잔 먹으면서 뉴스에 막 북한 막 도발하는 장면 나오는데 통일은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장면도 있었고 마지막에 이렇게 막 마지막 엔딩에 뭐 좀 그런 느낌을 조금 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영화가 새말뚝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영화였어요. 왜냐 하면 제가 그게 있는지 없는지 실존하는지 안 실존하는지는 저도 장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새말뚝은 끝까지 이 영화에 나오지 말자. 우리는 새말뚝을 뽑는 사람들이 이 노력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새말뚝을 상징하는 우리의 뭔가 응어리 우리가 옛날에 그
제가 어디선가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사무라이의 뭐뭐라는 넷플릭스 다큐가 있어요. 넷플릭스 다큐가 있는데 그게 미국 사람들이 만든 사무라이 다큐야. 6부작인데 사무라이 막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사무라이들의 진짜 막 되게 멋있는 사무라이들의 모습이 막 나오다가 갑자기 4화에서 임진왜란이 5분 정도 딱 나와요. 중국을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를 근데 그 제가 멋있게 봤던 사무라이들이 초선으로 넘어가서 사람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더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그때부터 이 다큐를 껐어요. 왜냐면 내가 되게 막 좀 멋있으면 멋있게 이렇게 보던 사무라이의 그런 느낌들이 이거 그대로 가만히 쓸 수 없는 저 입장에서 분노가 되게 치밀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런 옷을 입고 무기도 하나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수많은 우리 민족들이 다행히 충무공도 있고 지켜줬지만 예, 되게 그냥 넘어와서 그 사무라이들이 그런 학살하는 장면들이 잠깐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데 제가 분노가 되게 치밀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 사람들의 두려움이 나는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쇠말뚝을 상징화시켜서 뽑고 끊어버리고 그냥 없애버리고 싶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살풀이의 한 종류예요. 그거를 우리 주인공들이 이걸 꺼내서 없애는 게 중요하지 쇠말뚝이 있다 없다 정말 다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렇게 해서 그걸 상징화시키기 위해 쇠말뚝을 그 다이묘에 그렇게 상징화시킨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쇠말뚝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쇠말뚝이 꺼내도 통리되고 저는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응어리를 좀 꺼내고 싶고 좀 상징화시켰어요. 싶었어요. 네. 그 감독님도 아까 전에 이제 그런 원래는 어떤 콘티에는 원래 시나리오에는 이런 말씀 많이 하셨지만 실제로 이 영화의 엔딩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콘티까지도 지금의 엔딩과는 다른 엔딩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살짝 들었네요. 예. 원래는 그 김상덕이 온이를 방망이로 죽이고 곡괭이로 죽이고 거의 죽기 직전 가서 단기 기억 상실증이 생겨요. 그래서 회복을 했는데 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쇠말뚝이 찾고 있었다는 것까지밖에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고영근, 이화림, 봉길이 그 다음에 나머지 무속인들 그 다음에 그 무덤 파는 창민이까지 불러가지고 빨리 가서 쇠말뚝 찾아보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끼리 가서 막 다시 땅 파고 그 고영근은 그 금속 탐지기 갖고 와서 막 이거 하고 그래도 못 찾았다 하면서 결혼식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에필로그가 거의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올라서 지금처럼 그렇게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조금 약간 코믹 버전이에요. 네. 근데 지금도 좀 재밌게 찍혀서 맞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딸의 결혼식을 사수하겠다는 이 아버지의 마지막 그 단발마 같은 외침이 이 영화의 톤과 혹은 엔딩까지 오는 어떤 정서를 완전 바꿔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선배님한테 이제 와서 고백을 하는데 저는 선배님을 김상덕이라고 치면 제가 여기 적었는데 갈로하고 아버지라고 적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풍수사 김상덕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시대에 저한테도 그렇고 이 선배님이 이 좀 되게 뭐랄까 대표하는 아버지의 느낌이 저는 컸어요. 이 땅을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약간 그런 오히려 지간으로서도 그렇지만 아버지로서의 그런 물려주는 그런 이미지가 저는 되게 유일하다 우리나라에서.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식 배우님이 한 분 질문하실 분은 또 왜 누나? 아 저기 네. 저 앞에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네, 누구지? 세 분 중에 아무나 네, 그러면 저 분에게 가겠습니다. 네, 마이크 있으신 분. 감사합니다. 하림이의 피 묻은 손의 이미지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보고 있으면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담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여기 이어서 대살구 끝나고 나오는 장면에서도 하림이가 이제 손을 닦으면서 뒤에 배경으로 등장하는데 거기서도 사실 손이 전혀 닦이지 않거든요. 그것도 같은 의미에서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화적인 문법으로 이제 발을 찍을 때는 이 사람의 신발이나 이런 걸 찍을 때는 이 사람의 좀 존재적인 그런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손을 본다는 거는 내가 한 일, 내가 저지른 일, 우리가 한 일을 좀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되게 좀 좋아하는 그런 상징인데, 처음에 봉길이의 피를 묻은 피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날 믿고 날 따라와 줬는데 나는 오히려 도망갔다라고 아무것도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자기를 죄책감하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엔딩에 이제 상덕 선배님이 수술 받고 있을 때 그 손을 볼 때는 내 나레이션의 시작, 와 우리가 이 일로 인해 우리가 일으킨 일로 인해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일을 되게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서 손으로 시작했던 것 같고, 뒤에는 뭐 크게 뭐 연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물티슈가 좀 잘 안 닦여서. 예, 왜냐면 분장하면 아시잖아요. 끈적끈적해요. 피 분장을 하면. 그래서 배우들이 요령껏 기가 막히게 이때 닦아야지 계속 안 붙이고 있으니까 예, 막 좀 닦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전 사실 이 영화에서 되게 어떤 것을 표현할 때 밑도 끝도 없는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하는 것에 이 대사를 쓸 때 감독님이 어떤 마음 같은 게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밑도 보여주고 끝도 보여주는 그 끝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뭘 그렇게 큰 의미 두시진 않았었던. 아니요, 뭐 그런 예 계속 파니까. 네. 그 되게 재밌는 대사가 하나 있었는데. 네네. 혜진 선배가 선배님이랑 둘이 딱 막 파다가 더 이상 못 파니까 용암 나오겠어 이런 대사를 한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진지한 상황에서 너무 웃겨가지고 뺐어요. 실제 찍기는 하셨죠. 용암 나오겠어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뺐는데. 사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감독님이 건축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가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이 영화가 굉장히 아주 구조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미 다 세팅을 굉장히 잘해놓은 영화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여기에는 지하실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하실 하나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그 옆으로 다락방 같은 게 하나 옆으로 튀어나오기도 하는, 이 사실 그림을 거의 그리시면서 시나리오들의 구성을 또 짜셨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설계도 같은 느낌으로. 대부분이 다 미술 감독님께서 하신 거고요. 아니 요 이야기 서사에. 근데 그 구조는 이 구조는 되게 호불호가 좀 심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전형적인 구조는 아니고. 당연히 아니죠. 원래는 삼막 구조인데 이거는 굳이 말하면 돌돌돌돌 약간 이런 구조인데, 이렇게 끊겨 있는 게 이게 첫 장이랑 제일 잘 어울려요. 첫 장이 이렇게 발견돼야지. 굳이 말하면 일본 말로 야마가 있지. 하신 말씀 아닌데. 아무튼 임팩트가 있지. 그 뭐라고 할까? 그게 첩장 구조랑 제일 잘 어울리고, 또 막 여우가 허리를 끊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끊겨도 뭐. 근데 이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건축을 해놨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영화가 돼서 저는 이런 게 한국의 지금 영화계에 굉장히 신선한 어떻게 보면 좀 자극을 줄 거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영화가 되게 가지고 있는 마이너리티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저는 배우분들이 이거를 다 극복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인데도 정말 배우들의 이 진짜처럼 해주시는 이 연기로 이거를 설득이 됐다고 99%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정말 앙상블 연기가 되게 좋은 영화이기도 한데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도현 배우가 제일 어리잖아요. 95년생인데 이 영화 지금 찍고 개봉하는 요 시기가 최민식 씨가 그 나이라고 생각해 보면 91년도 딱 야망의 세월 그래서 쿠션으로 등장을 하셨던 시기. 왜 그러세요? 너무 점프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막 또 시작하는 어떤 시기 이 후배들과 함께 또 작업을 하시면서 또 받게 되는 새로운 또 에너지랑 또 어떻게 보면 좀 리프레싱 됐던 것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번 작업에서. 진짜 예 너무들 잘했어요. 김고은 씨하고 이도현 씨가 뭐 혜진이야 뭐 같이 늙어가는 계시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는 나이를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캐릭터로 돼야지. 그러니까 이제 촬영이 끝나고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간다든지 뭐 소주를 한잔 하러 간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애썼다 뭐 그냥 서로 선후배로 이렇게 만나지는데 그 현장에서의 그거는 봉길, 화림, 상덕, 영근 이렇게 만나니까 근데 참 그러면서도 이렇게 보면서 참 그랬던 게 너무나 제 몫을 다 잘 해내니까 프로페셔널하게 아유 저는 진짜 놀랐어요. 제일 놀라셨던 때가 언제셨어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은이 그 신자 보일 때 정말 어떡하지 좀 기독교라고 그러더라고. 다행이고 도현이는 북빵빵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주 전 이제 연습할 때도 가봤거든요. 거기 그 고추장 선생님 댁에서 거기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진짜. 뭐 조선 팔도의 그 제자분들이랑 이제 의뢰인 그런 고객 클라이언트 분들이 그냥 산지 직송 아주 그 신선도 아주 100% 막 산낙지 뭐 별게 다 올라와요. 그냥 또 김치가 그렇게 맛있어요. 청국장 끓여주시고 그 두 명도 그 밥 먹으러 오는 것 같아요. 그럼요. 겸사겸사 연습 잘하고 있나 이것도 볼 겸 또 끝나고 또 리셉션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뒷뜰에서 이렇게 그 삼겹살 구워서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연습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또 선생님들도 아주 진지하게 가르쳐 주시고 참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 어떤 개인적인 뭐 배우이기 이전에 어떤 한 인간으로서 어떤 만약에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어떤 그 종교적인 충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근데 아무리 뭐 이거 연기다 하더라도 근데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이걸 확장해나가고 확 열어 제낀다는 거. 그게 참 배우로서 참 그 자세가 아주 아무리 후배지만 용기 있고 아주 그럴듯했어요. 아주 근사했어요. 그래서 참 너무 그 선배 입장에서는 아주 저런 친구들하고 같이 협업을 했다는 게 뿌듯해요. 최민식 배우님이 항상 연기라는 게 되게 무당 같은 직업이다. 배우라는 게 그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진짜 사실 최민식 배우님이 무당 역할을 하는 걸 한번 보고 싶다는 무슨 그런 느낌 받지 않으셨어요? 혹시 이제 후배들이 함께 동료들이 연기하시는 거 보면? 아니 진짜 뭐 이제 뭐 우스갯소리 저 투잡 뛰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그냥 자기 자신을 그렇게 확 던지는 모습이 참 그 매력적인 모습이에요. 배우로서
본인 한번 던져보시고 싶으신 더 원래 뭐 연기 전 던지시죠? 다른 쪽으로 던질게요. 무당 말고. 격정 멜로로. 그렇죠. 예. 어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그냥 확 그냥 불꽃처럼 그냥 확 그냥 구덩이 속으로 빠져. 네, 그럼요. 네. 무서워. 아니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그 야망의 세월에서 그 최민식 씨가 꾸숑이라는 역할로 나오는데 그때 그 꾸숑이라는 게 어린 아기 돼지를 얘기하는 네, 거예요. 은어예요, 은어. 네. 프랑스어로 그러니까 이제 깡패, 네. 이제 불량배, 네. 예, 그러니까 좀 약간 루저, 그러니까 사회에서의 그 좀 이렇게 그런 이제 빌어먹는 놈들, 네. 이제 그런 친구들을 이제 은어로 그러니까 네. 꼬숑이라고 이제 새끼 돼지.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사실 아까 감독님이 이 돼지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 돼지가 사실 호랑이가 된 거잖아요. 감독님이 같이 작품 찍으시면서 이 최민식 배우의 눈에서 정말 호환이다. 이게 정말 호랑이의 눈이다라는 걸 발견하셨던 어떤 순간이 있으시다면 좀 저희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이셨겠지만. 촬영하면서요? 네, 영화. 영화 뭐 제가 되게 선배님 좋아하는 연기가 이렇게 처음에 묘를 이렇게 가서 묘를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이 있어요. 아래로. 예, 싹 이렇게 네. 처음에 와서 무덤을 이렇게 싹 보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때 선배님 얼굴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관객들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하고 선배님이 탁 보는 사람을 쫙 빨아들여요. 왜냐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표정을 해주시는데 저는 선배님이 그 표정을 되게 좋아해요. 호랑이의 표정은 밥차에서 계란 후라이 나왔을 때 표정이 확 변하죠. 죄송합니다. 반짝반짝하죠. 그때 아무도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그 눈빛 하실 때 배우님 무슨 생각하셨어요? 오늘 메뉴는 진짜 뭘까? 네, 질문으로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김상덕이 이 영화에서 기능하는 순간이잖아요. 네. 예, 이제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가 보여지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정적인 상태에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선이나 어떤 그 레이더가 가동될 때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한번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 사실 맹수의 눈이 제일 무서울 때가 고요하게 있을 때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가 제일 무섭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런 눈을 또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으로 또 가겠습니다. 이쪽을 조금 저 제일 뒤에 네, 마스크 쓰신 분한테로 갈게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기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처음에 친일파 그 관이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된 관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지부에서 화림이 90년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거의 한 지금 시기랑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100년인데 그 찍힌 사진에 보면 애들이 그 자식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그 나이 그 자식들 나이가 100살이나 그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자식들이 그 업보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설정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타고 다니는 자동차 번호판이 전부 그 일부 상호나 뭐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데 또 차 종류는 뭐 포르쉐나 그런 외제차라고 전부 그러더라고. 혹시 그것도 무슨 의미를 두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 원래는 우리 1940년대 사망자, 그러니까 이 7.18로 나오는 박근현이라는 그런 분이 1940년대에 돌아가신 걸로 해서 그 부모님이 그 며느리가 100년이 다 돼가는 관을 꺼낸다고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곧 100년이 다 된다는 말이 80 그래야지 나이대가 연령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1940년대 정도 사망자. 그래서 100년이 조금 덜 된 거죠. 예, 그렇게 설정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차는
그래서 사실 차를 선택할 때 좀 되게 조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캐릭터가 묻어나기 때문에, 캐릭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박지용이라는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차를 렌트를 했으면 뭘 했을까? 그 다음에 우리 MZ 무당들이 가장 일할 때 타고 다니는 차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김상덕이 타고 다니는 차가 제일 중요했어요, 저는. 그리고 색깔도. 내 차가 제일 안 좋았어. 그렇죠. 선배님 차가 제일 연식도 오래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약간 색깔도 그냥 은색이 아니고 약간 누런 은색이거든요. 그게 되게. 도 잘한 거였어. 예. 마이크 잡고 얘기하면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그 차 색깔이 주는 꼰대스러움이 있어요. 예. 그 옛날에 아빠들이 많이 타고 다녔는 그런 캐릭터로 좀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차의 어떤 색깔이나 그렇죠. 혹은 연식, 그렇죠. 혹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캐릭터랑 연결. 화림이 차는 흰색 그 P사의 그런 차인데 흰색 고급 차를 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차가 여러 대야. 까만색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차 한 대거든. 그러니까 제 주변에 봤을 때 진짜 좀 있는 사람들은 흰 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했어요. 네. 사실 이 상덕이 같은 경우 곧 독일인의 피가 섞인 손주를 품에 안을 거고, 친일파의 그런 증진 손주 같은 경우는 아마도 건강하게 미국에서 자라나게 되겠죠.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할머니 틀니를 숨긴 아이처럼 이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뭐 인종이라든지 뭐 혹은 아니면 그들의 핏줄이 어땠던지 이 모든 거에서 조금 더 열린 시선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감독님이 특별히 그런 설정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죽은 박지용까지는 호의호식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갓 태어난 아이는 저는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집이 보면 은근 십자가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만약에 그 아이가 컸을 때 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상에 대한. 저는 그게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집에 좀 그 아이는 아무튼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김상덕도 자기 딸, 자기 손자가 살아가야 될 땅, 손자가 살아가야 될 땅을 좀 어떻게 의미를 좀 바로 잡아주는 후대를 위한 좀 좋은 유산 같은 그런 것들이 좀 그 영화에 남아 있죠. 그리고 독일인을 설정한 이유는 뭐 짐작하는 분들은 짐작할 겁니다. 사실 이 영화 시작부터가 베를린 영화제에서 영화 바깥으로 보자면 베를린 영화 시작을 했고 이게 또 결국은 이제 독일 사위로 끝나게 되는 이런 아주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건데 베를린에서 혹시 그 GV가 하셨을 때 감독님 그런 질문 혹시 받으신 적 없나요? 예, 받았어요. 네. 그래서 독일 사위로 해서 참 베를린 영화제에서 초청해줬구나. 네, 프랑스로 했으면 깐느를 갔을 텐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되게 좀 이렇게 이념이 있는 질문들이 꽤 많았고, 베를린에 가보면 정말 그 유대인 박물관 그 시대에 대한 그런 되짚힘들이 참, 그러면 같은 가족이 될 수 있죠. 거기까지 품겠다 하는 그 마음 같은 게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 앞도 한번 가죠. 네, 여기. 네. 끝에. 네. 이쪽도 갈게요. 네. 우선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볍게 첫 번째로 그 절에서 자는 씬을 보면, 그 자고 누워 있는 씬을 보면 그 상덕, 영근, 봉길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누워 있는 순서로 봤을 때도 문에 가까운 게 봉길인데 영근한테 제일 먼저 가서 가위에 눌리는 것 같은 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영근이 제일 기가 약해서 그쪽으로 가장 먼저 간 건지, 그리고 끝까지 상덕은 그냥 누워서 멀쩡히 자거든요. 그래서 제일 기가 세서 그냥 가만히, 네네.
그래서 그런 건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도깨비부를 처음 봤을 때 나머지 3명의 인물은 다 홀린 듯한 눈빛을 하고 있는데 봉길은 혼자 그런 뭔가 환영 이런 걸 안 본단 말이죠. 그 전에 혹시 이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세뇌가 돼서 이미 그쪽에 환영을 보고 있는 상태라서 특별히 그렇게 장면을 안 넣은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은 질문은 아니고 혹시 그 사운드에 굉장히 집중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사운드 트랙 앨범을 내주실 생각이 있는지 정말 궁금해서. 내면 사십니까? 네, 당연하죠. 아마 그 사운드 트랙은 이 영화가 이렇게 음악이 별로 없어요. 다 효과음 위주로 만들어져서 사실 사운드 발매가 좀 그 사운드 트랙 발매가 쉽지 않긴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일단 좀 몇 곡만 뽑아서라도 그냥 음원을 들을 수 있게 좀 음악 감독한테 부탁해서 어디 좀 올려주는 방식으로 좀 한번 투자사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냥 봉길이는 말 그대로 봉길이는 거의 찍은 컷이 불을 보지 않아요. 이미 맛이 가서 시선 자체가 불을 본다기보다는 그냥 이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미 좀 그죠? 그리고 좀 그랬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이렇게 3명이 누워 있었을 때 그거는 원래는 기억나시죠? 그 한 씬이 없어졌어요. 원래 선배님이 자기 전에 그 벽에 호랑이 족자가 있어. 그죠? 그 호랑이 족자를 그냥 멀뚱히 보면서 눈을 감는다. 그래서 그 호랑이 족자가 있는 선배님이 보다가 잠드는 게 있었기 때문에 선배님 위치가 거기로 된 거고. 근데 그 호랑이 족자는 굳이 좀 설명적일 것 같아서 넣진 않았어요. 그리고 원래는 봉길이만 가희가 누리는 건데 혜진 선배가 참 멋진 배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카메라가 선배님, 민식 선배님부터 이렇게 훑어서 봉길이한테 가는데 지루하니까 자기가 중간에 분명히 자기도 영향을 받을 것 같다. 내가 그게 센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옆에서 한 30% 가위의 영향을 그러니까 이 악몽의 영향을 받아준다. 그래서 멋진 장면을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일종의 저희 영화요법으로 말한다 그러거든요. 말을 줄여주신 거죠. 되게 재밌게. 근데 그거를 나보다 참 잘하셔가지고 누가 어떤 리뷰에 보니까 보살님이 여기를 봤다가 안 깨어나니까 옆으로 옮겼다. 안 된다서 옆으로 옮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정말 이 영화에서 유해진 배우의 이 보이지 않는 듯 밸런스를 맞춰내는 역할이 너무너무 뛰어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그 씬 찍을 때 선배님 진짜 좋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여기 여자분 여기 이쪽에 두 번째.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4번째 보는 건데 볼 때마다 더 재밌게 네 번째 봤어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그 화림이가 다 같이 그 김 선생님이랑 얘기를 할 때 애가 아프다잖아 라는 대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의견이 좀 분분하거든요. 진짜 애가 아파서 그 사건을 진행하자고 그 애가 신경이 쓰인 건지 아니면은 돈 때문에 정말 그 무력 때문에 그런 대사를 한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 할아버지가 전화로 그 아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화라는 그 수단을 쓰신 이유나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화림이가 사실은 그런 거는 사실은 그 전 바로 직전 커트 애가 아프다잖아 그 바로 전에 보면 화림이가 그렇게 애 사진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저는 그게 정말 애가 그래도 애가 아프다잖아 정도면 선배님이 설득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게 돈 때문인지 아닌지는 캐릭터한테 달렸겠죠. 그건 뭐 김고은 씨한테 물어봐야 되는. 그렇죠. 김고은 씨한테 어떻게 연기했냐 물어보면 되는 거. 저는 선배님 결국 김상덕이 그래야지 설득을 움직일 거라 생각했고, 그렇죠. 그 귀신이 그 아이폰으로 탁 전화하는 게. 근데 사실 무슨 장면이 있었냐면 전화가 온 다음에 얘가 창문을 연 다음에 보니까 핸드폰이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그렇게 홀리거든요. 우리도 가끔 뭐 이렇게 악몽 같은 거 꾸면 내가 분명히 냉장고에서 물을 먹었는데 지금 눈 떠보니까 누워 있는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홀리는 걸로 하는데 되게 설명적이어서 그런 커트들을 안 썼어요. 충분히 그냥 그 씬이 선배님이 두 명이 문박 김상덕과 전화 김상덕이 있잖아요. 네. 두 분이 너무 잘해주셔서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커트를 뺐습니다. 예. 그 문박 김상덕님과 안에 있는 김상덕님, 전화 김상덕님을 좀 다르게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냥 헷갈리게 그냥 오히려. 네. 일단 똑같아야죠. 그래야 헷갈리죠. 근데 지금 말을 안 듣잖아요. 빨리 열을 나는데 이제 그래서 점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뒷부분만 본색을 드러내도록. 똑같아야 헷갈리니까. 네. 거의 저희 한 몇 개 정도 안 남은 것 같은데 한 분 정도. 그렇다면 최민식 배우님이 마지막 질문자를 선택했으니 마지막 그게 그렇게 되네요.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네요. 그 원망을 어떻게 했대? 제가 다 봤죠. 제가 액바지를 해서. 여기. 회색. 네, 일단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하시면서 저는 질문이 되게 사소한 거였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축사에서 이제 그 이주 노동자가 죽고 이제 부사님도 돌아가시잖아요. 그 두 사람이 이제 무관하게 오니한테 희생이 되는데 감독님은 약간 그 시나리오를 쓰셨을 때 두 사람이 중에 이제 어느 사람이 더 안쓰럽다고 생각하셨는지가 약간 궁금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향나무 관이 있잖아요, 영화실에서. 그 영화실 관리자 분이 이제 그 관을 따시는데 그 안에 있는 어차피 부작물 이런 거를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들켰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따고 나가는 게 그 할아버지 귀신한테 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기로 그런 건지 약간 궁금했어요. 그 원래는 그 이주 노동자가 한 씬이 더 이렇게 상도 선배가 처음에 보국사 비 올 때 갈 때 그때 이렇게 한번 싹 스쳐 지나가는 인물로 한번 소개를 찍었어요. 근데 뭐 좀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고 두 명이 둘 다 불쌍하죠. 둘 다 불쌍하고 그리고 심지어 선배님이 그 보살님이 죽었을 때 아침에 그 도깨비 불 본 다음에 약간 안 좋은 상태에서 그 막 보살 시체한테 경찰들 모여 있고 가서 막 오열하는 장면이 원래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영화를 좀 컴팩트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그렇게 돼서 좀 저도 그리고 유수 한 개로 제가 처리했는데 조금 그게 저도 좀 캐릭터한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게 이제 김상덕이 어떻게 보면 후반에 엔진 중에 한 개로 그렇게 가는 건데 그게 좀 아쉬웠고 예. 사실 이런 좋은 조합을 같은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만난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파묘 한편으로 두 분의 인연이 끝나지는 않겠죠? 어떤 또 같이 좀 얘기하신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함께 다시금 만난다면 어떤 장르로 어떤 이야기를 좀 만나시고 싶으신지. 저는 선배님이랑 형사물을 하나 찍어보고 싶어요. 형사물요? 선배님이 은근히 형사를 안 해봤어요. 그렇죠. 네. 네네. 그 흔하디 흔한 형사를 신세계 때 뭐 경찰이긴 한데 좀 애매한데 반 그렇죠. 네. 그래서 선배님이랑 형사물 하나 해보고 싶긴 한데 염색을 하면 되겠죠. 어떠세요? 같이 함께 형사물. 저는 걱정 멜로라도 걱정 멜로는 안 시켜줄 것 같으니까 그냥 걱정 멜로라도 이렇게 막 무섭고 막 죽이고 막 이런 거 말고 말랑말랑하게. 근데 왠지 감독님께서 형사물을 한다면 그냥 단순히 죽이고 무서운 형사물을 할 것 같지가 않긴 하네요. 네. 뭐 장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 이게 사람 만나서 하는 일이라서 좋은 파트너를 만났을 때 그 느끼는 그 포만감이 참
괜찮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질감의 작업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설령 뭐 흥이 좀 덜 됐다 해도 내가 참 그 친구와의 작업이 참 너무 좋았다. 예. 우리가 공유하는 게 너무 많았고 우리가 느낀 바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참 좋았다. 이러면 저는 괜찮아요. 근데 아무리 흥행이 잘 돼도 뭐 이렇게 설렁설렁 뭐 엄배덤배 그냥 이렇게 별 느낌 없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얻어 걸려서 됐다. 그거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작업도 좋았고 결과도 좋았고 네. 이건 뭐 진짜 그야말로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뭐 장르가 뭐가 됐든지 같이 하고 싶죠. 계속 작업을. 파면2는 안 나옵니까? 파면2 때는 굴착기를 사용할 겁니다. 포크레인을 사용할 거예요. 절대 삽질 안 합니다. 네, 오늘 뭐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또 뭐 좀 모자란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 하지만 또 혹시 압니까? 또 1000만이 넘어가고 또 더 이후에도 더 다른 기회들이 또 생길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에게 감독님부터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선배님이랑 이렇게 우선 같이 해주셔서 선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선배님 말씀대로 저희 과정도 되게 의미 있었고 결과도 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해주시면 다 선배님 비롯한 배우분들이고 그리고 또 관객분들 저희 파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힘 받아서 또 더 좋은 작품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뵙고 이렇게 우리 장 감독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20년 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참 요즘 그러니까 그때 그 관객분들을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요즘 이제 영화를 소비하는 형태가 달라졌구나. 정말 달라졌구나. 이렇게 디테일하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영화를 분해해서 그건 이 영화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이렇게 단순히 재밌다, 재미없다 이런 피상적으로 이런 창작물을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이 안으로 깊게 감정이입이 되고 이성적으로도 개입이 돼서 이 작품을 낱낱이 해부해서 다 만져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런 현상 정말 요즘 들어서 진짜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게 진짜 뭐 그냥 만들어서는 진짜 이거는 난리가 나겠구나. 그러니까 뭐 그냥 만든 적은 없지만 우리가 더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의미부여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 보여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이프 당하시는 기분은 하이프가 아니라 옥구입니다. 옥구 당하시는 기분 어떠세요? 이렇게 즐거우시죠? 네, 그럼요. 전 인생에 제가 지금 최민식 배우님을 거의 20년 넘게 본 중에 가장 귀여움 지수가 가장 폭발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아니 전 좋아요. 이렇게 같이 즐기고 축제처럼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 축제 계속 좀 이어갈 수 있도록 또 계속적으로 또 사랑해 주시고 최민식 배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영화 한 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를 깊게 또 보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결국은 배우와 또 감독님에게 그 부스라이 전달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음 영화들을 더욱더 즐거운 영화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제일 먼저 감사드리고요.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께 박수 치면서 저희 오늘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